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침대에서 편히 쉬시거나 일하시면서 즐기실 수 있는 매혹적인 동화들을 공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언제 어디서 보셨는지, 그리고 혼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생각보다 외롭지 않으실지도 몰라요. 더 많은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제 채널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리산 호랑이, 사람을 잡아먹는 호랑이의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안개가 내려앉는 시간은 늘 사람의 숨결과 겹쳤다. 해가 완전히 가라앉기도 전 산허리를 감싸진 회백색 안개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짐승의 숨처럼 느리게 움직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시간만 되면 하나같이 문을 닫았다. 닭장에 덮개를 씌우고 마당의 우물을 나무판으로 막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이름을 마음속에서만 되뇌었다. 호랑이. 지리산의 호랑이는 전설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마을에서는 그랬다. 사람들은 그것을 산군이라 불렀고 때로는 그것이라고만 말했다. 이름을 부르면 귀에 닿는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로 호랑이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숲 가장자리에서 발견되는 찢긴 옷자락, 눈 덮인 겨울에도 마르지 않는 붉은 흙,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낮고 긴 울음소리. 나는 그 마을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다. 서울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나, 강윤서는 아버지의 부고를 전화로 들었을 때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사촌의 떨리는 목소리보다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것은 오래된 냄새였다. 젖은 흙, 소나무 수액, 그리고 피. 어린 시절 지리산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윤서야, 아버지가 산에서. 그 말 뒤에 이어질 문장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 그것은 이 마을에서 너무도 익숙한 문장이었다. 장례식은 간소했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무당을 부르자는 말은 누구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상여가 나가기 전날 밤 집안에는 낯선 기척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닫힌 창을 흔들었고 마루 밑에서 무언가 긁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배운 한 가지 규칙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산에서 밤에 들리는 소리에 대답하지 말 것. 아버지의 방에는 아직도 오래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낡은 산삼 채취 도구, 누렇게 바른 노트, 그리고 벽 한쪽에 걸린 호피 무늬의 작은 부적. 나는 그 부적을 보자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을 무당이 만들어준 것이었다. 호식 굿을 막기 위한 부적. 호식,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죽음. 아버지는 평생 산을 타던 사람이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경외했다. 그는 늘 말했다. 지리산은 사람의 산이 아니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도 결국 산에 빌린 것을 돌려주지 못했다. 장례를 치른 뒤 나는 곧바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상여를 보내고 난 그날 밤 마을의 늙은 무당 박씨 할멈이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문 앞에서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동자는 유난히 검었다. 네가 돌아온 건 우연이 아니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와 아버지의 부적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오래 못 간다. 이미 금이 갔어. 무슨 말씀이세요? 산군이 깨어났다는 말이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안개 속에서 커다란 그림자가 움직였다. 네 발로 땅을 짚고 사람보다 훨씬 낮은 자세로 다가오는 형체. 숨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고 목덜미에 뜨거운 김이 닿았다. 돌아보는 순간 눈이 마주쳤다. 노란 눈동자. 그 안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었다.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땀이 온몸을 적셨고 방 안에는 호랑이 냄새가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술렁이고 있었다. 산 아래에서 또 한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젊은 등산객이었다. 그의 몸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발자국이 없었다. 눈 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산군이 사람을 고른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나를 힐끔거렸다. 산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 호랑이에게 이름을 불린 사람. 박씨 할멈은 다시 나를 불렀다. 이번에는 굿당이었다.
굿당 안에는 오래된 붓과 방울, 그리고 호랑이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 속 호랑이는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 안에는 사람의 얼굴이 겹쳐 그려져 있었다. 지리산에는 오래된 약속이 있다. 할멈이 말했다. 상구는 함부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 대신 재물이 필요하지. 재물이라니요. 산이 처음 열렸을 때부터 이어진 것. 마을은 상군에게 사람을 바쳤다. 대신 산은 우리를 살려줬지.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내 아버지는 재물을 막으려 했다. 할멈은 천천히 말했다. 그 약속을 끊으려고. 굿당 바닥에는 오래된 피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 나는 그 위에 서 있는 순간 발밑에서 심장이 뛰는 듯한 진동을 느꼈다. 그날 밤 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는 달랐다. 더 가까웠고 더 분명했다. 마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윤서야. 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창문 너머 안개 속에서 커다란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그날 밤 결국 집을 나섰다. 이성을 따르자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지만 지리산에서는 이성이 늘 가장 먼저 무너졌다. 안개는 이미 마을 골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가로등 불빛은 젖은 숨처럼 퍼져 형체를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발밑에서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에 맞춰 숲에서도 무언가가 움직였다. 분명히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감각만은 또렷했다. 산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다다르자 오래된 돌무더기가 눈에 들어왔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었다. 그 돌 아래에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묻혀 있다고 했다. 산군에게 바쳐진 재물들의 자리. 나는 그 앞에서 멈춰 섰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공기는 점점 더 끈적해졌고 폐 속으로 들어오는 냄새는 분명 피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윤서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안개 사이로 아버지의 형체가 서 있었다. 산에 나가던 날 입었던 낡은 점퍼, 진흙이 묻은 등산화. 그러나 얼굴은 반쯤 어둠에 잠겨 있었고 눈은 비정상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 그는 웃으려는 듯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끝내 완성되지 않았다. 입이 귀까지 찢어지듯 벌어졌고 그 안에서 낮고 굵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본능이 외치고 있었다. 저것은 아버지가 아니다. 땅이 흔들렸다. 돌무더기 아래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흙이 갈라지고 손이 드러났다. 사람의 손이었지만 손톱은 길고 검게 변해 있었다. 그 손들이 하나둘씩 땅 위로 올라왔다. 얼굴 없는 사람들, 가슴이 찢긴 채 울부짖는 형체들, 재물들이었다. 그 순간 숲 깊은 곳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분명한 포효였다. 공기가 갈라질 듯한 소리. 산 전체가 응답하듯 떨렸다. 안개가 한쪽으로 쓸려가며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호랑이였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던 어떤 호랑이와도 달랐다. 몸집은 소보다 컸고 털 사이사이에는 말라붙은 피와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다. 내 눈처럼 보이는 노란 빛이 얼굴 곳곳에서 깜빡였고 이마에는 무당들이 쓰는 부적 문양이 살처럼 파여 있었다. 상구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짐승의 본능과 인간의 원한이 뒤섞여 있었다. 박씨 할멈의 말이 떠올랐다. 약속, 재물, 윤서야. 이번에는 상군의 입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목소리는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고 그 안에는 아이의 울음, 노인의 신음이 섞여 있었다. 네가 마지막이다. 나는 도망쳤다. 숲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발밑에 뿌리가 나를 붙잡았다. 그러나 뒤에서는 무거운 발소리가 끊임없이 따라왔다. 상구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미 내가 산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듯했다. 어둠 속에서 굿당이 보였다. 오래전에 쓰이다 버려진 산중 굿당.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고 문에는 붉은 손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숨을 죽이고 바닥에 엎드렸다. 그곳에는 오래된 제단이 있었다. 제단 위에는 호랑이 뼈로 만든 방울과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엮은 끈, 그리고 낡은 기록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기록을 펼쳤다. 산구는 처음부터 짐승이 아니었다. 글자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오래전 이 산에는 사람과 산의 경계를 지키는 존재가 있었다. 무당이자 수호자였던 남자. 그는 산과 하나가 되었고 사람들의 욕망을 막아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이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를 제물로 바쳤다. 호랑이의 형상을 씌워 산에 묶었다. 그날 이후 산군은 인간의 살을 기억하게 되었다. 제물은 끊이지 않았다. 피는 피를 부르고 원하는 산을 키웠다. 내 손이 멈췄다.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남아 있었다. 이제 멈춰야 한다. 제물 대신 진짜 죄를 돌려보내야 한다. 밖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숨소리만이 굿땅을 채웠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산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 그림자 안에서 수많은 얼굴이 꿈틀거렸다. 윤서야. 나는 기록을 가슴에 안고 일어섰다.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산은 처음부터 나를 부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막으려 했던 것, 내가 끝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제단 위에 방울을 집어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울림이 퍼졌다. 산군이 고개를 들고 포효했다. 안개가 갈라지고 산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재물은 더 이상 없다. 나는 소리쳤다. 돌려받아라. 네가 잃은 것들을. 방울 소리에 맞춰 제단 아래에서 불이 피어올랐다. 붉은 불길 속에서 사람의 형체들이 하나둘 나타났다. 얼굴 없는 재물들, 울부짖던 아이들. 그들은 산군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산군의 몸이 흔들렸다. 호랑이의 형상이 갈라지며 안쪽에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피로 얼룩진 무당의 얼굴. 그는 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인간의 눈으로 울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산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도망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죄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었다. 불길이 모든 것을 삼켰다. 비명과 포효, 기도가 뒤섞여 밤을 찢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모든 소리가 멎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산 아래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산에서 실종되었다가 기적처럼 발견되었다고 했다. 호랑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는 없었다. 지리산은 다시 조용해졌고 더 이상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냄새를 맡는다. 젖은 흙과 피, 그리고 오래된 숨결. 창밖에서 안개가 내려올 때면 산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이번에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신호다. 그 소리는 병실의 벽을 타고 스며들었다. 다른 환자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지만 나만은 분명히 들었다. 울음도 포효도 아닌 숨을 고르는 소리. 마치 거대한 폐가 산 전체를 대신해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는 듯한 소리였다. 심전도 기계의 규칙적인 삑 소리와 겹치자 나는 내가 아직도 산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사로잡혔다. 의사는 내가 극도의 탈진과 환각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산에서 길을 잃은 충격으로 과거의 기억과 공포가 뒤섞였다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 몸에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양쪽 팔목 안쪽 무언가에 붙잡혔던 듯한 푸르스름한 자국,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살갗 아래에서 아직도 미세하게 뛰는 박동. 심장이 아닌 다른 무언가의 박동이었다. 퇴원 후 나는 마을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울로 올라와 예전 생활로 복귀하려 했었다. 병원 복도를 걷고 환자의 차트를 넘기고 수술실의 냄새 속에서 현실에 매달렸다. 하지만 지리산은 쉽게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가끔 환자의 상처 사이에서 붕대 틈에서 노란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환영이 스쳤다. 그럴 때마다 손이 떨려 메스를 떨어뜨리곤 했다. 며칠 뒤 박씨 할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확히는 실종이었다. 집에는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굿땅에는 불이 꺼진 채 재단만 남아 있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산으로 들어갔다고 수군거렸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안개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고 나는 그 앞에 멈춰섰다. 호랑이의 형상은 사라지고 피 묻은 무당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원한에 찬 얼굴이 아니었다. 지친 사람의 얼굴이었다. 끝난 줄 알았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산과 맺은 약속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재물은 끊겼다. 하지만 기억은 남아있다. 그럼 무엇을 원하나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내 가슴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이 닿자 그곳에서 다시 박동이 강해졌다. 지키는 자가 필요하다. 나는 숨을 삼켰다.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고 기록에 남겨진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산을 기억해야 한다.
죄를 덮지 않고 피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리산의 안개와는 달랐다. 가볍고 금세 거칠 것 같은 안개였다. 나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섰다. 목적지는 분명했다.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것. 며칠 뒤 나는 지리산 인근의 작은 보건소로 발령을 받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한 선택이었다. 사람들은 왜 다시 그곳으로 가느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떤 약속은 말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을은 이전보다 조용했다. 밤에도 문을 닫는 집이 줄었고 아이들은 해질 무렵까지 밖에서 놀았다.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전설처럼 취급되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산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켜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가끔 늦은 밤 보건소 창가에 서면 숲 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 바람에는 여전히 젖은 흙과 오래된 피의 냄새가 섞여 있다. 그럴 때면 가슴 안쪽의 박동이 미세하게 응답한다. 경고처럼 혹은 인사처럼. 나는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눈을 감고 산을 향해 고개를 숙인다. 더 이상 재물이 필요 없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개가 짙어지는 밤이면 멀리서 아주 낮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다. 산이 스스로를 확인하는 소리,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잊지 말라는 기억의 목소리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다시 한번 숨을 고른다. 지리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 역시 그 일부로 남아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이나 팠다. 봄에는 삼벚꽃이 안개 속에서 피었다가 지고 여름에는 장맛비가 산의 상처를 씻어내듯 쏟아졌다. 가을이면 붉은 단풍이 산 허리를 불태웠고 겨울에는 눈이 모든 흔적을 덮었다. 사람들은 지리산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사고는 줄었고 실종 소식도 끊겼다. 산은 관광 안내 책자 속의 풍경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보건소의 당직실은 늘 조용했다. 오래된 형광등이 미세하게 윙윙거렸고 창밖에서는 벌레 소리 대신 바람이 나뭇잎을 긁는 소리만 들려왔다.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환자도 없고 전화도 울리지 않았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손전등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산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몸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노크도 없이 아주 조용히.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등산복 차림이었고 신발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옷에서는 물기나 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에 말라붙은 옷처럼.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 안쪽에 박동이 반응했다. 느리고 무거운 울림. 나는 그에게 의자를 가리켰다. 남자는 앉지 않았다. 대신 방 안을 둘러보며 벽에 걸린 지리산 지도를 오래 바라보았다. 산이 예전보다 조용하군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얼굴에 걸린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눈은 웃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숲을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등산로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질문 같으면서도 단정 같았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그림자가 바닥에 드리워졌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네 발로 엎드린 짐승처럼 길게 늘어져 있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고개를 끄겼다. 마치 오래전부터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남은 것이다. 남은 것이라니요. 약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억. 그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렸고 눈동자가 노랗게 물들었다. 그러나 완전히 호랑이로 변하지는 않았다. 인간과 짐승의 경계에서 멈춘 형상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산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쪼개졌다는 것을. 모든 원한이 사라진 건 아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사람들은 잊는다. 잊는 순간 산은 다시 배고파진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서 시험하러 온 겁니까? 그래. 재물이 필요 없는지 정말로. 침묵이 흘렀다.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전 굿땅에서 가져온 방울을 꺼냈다.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묵직했다. 그것을 울리지는 않았다.
대신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재물은 없다. 그럼 누가 산을 기억하지? 내가 합니다. 그 말은 맹세가 아니라 사실이었다. 가슴 안쪽의 박동이 점점 또렷해졌다. 고통은 없었다. 책임만이 남아 있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 속에서 수많은 얼굴이 스쳤다. 제물로 바쳐진 아이들, 울부짖던 어른들, 그리고 산에 묻힌 무당. 그 모든 것이 잠시 내 시야에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돌아가겠다. 그의 형체가 안개처럼 흐려지며 문 밖으로 스며들었다. 문은 처음부터 열려있지 않았다는 듯 조용히 닫혀 있었다. 방 안에는 다시 형광등 소리만 남았다. 나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바닥에는 방울의 차가운 감촉이 남아 있었고 가슴속 박동은 천천히 가라앉았다. 다음 날 아침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 농작물을 망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사람들은 투덜거리면서도 웃었다. 호랑이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밤이 되자 다시 안개가 내려왔다. 지리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거대한 몸을 숨기고 숨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숨결을 느끼며 당직실 불을 끄지 않았다. 기억하는 자는 잠들 수 없다. 산이 다시 배고파지지 않도록.